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무역 협상 세부 내용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법인세를 3년 만에 다시 25%로 올리고 주식 거래세도 인상하며 증세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보다 10%포인트 낮은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55%나 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은 4천억 원에 그치며 지난해보다 94% 급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앞선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대신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 협상 내용과 분석들 뉴스 특보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의 내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6조 원 규모 투자 약속을 내주고 대신에 15%의 관세를 얻어냈습니다. 당초 준비했던 투자액보다는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대신에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먼저 이번 협상 내용과 남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57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본, EU가 미국과 합의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와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 2천억 달러가 조성됩니다. 또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확대안인 마스가 프로젝트 차원에서 1,500억 달러를 한미 조선협력 펀드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 핵심 소재 품목은 관세 인하에서 제외돼 기존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된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다음 달 중순 열릴 예정입니다. 상호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앞으로 이뤄질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물론 품목 관세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관련 사항까지 이 자리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이번 상호관세 15%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총 4,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선물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1,000억 달러어치 미국 LNG 구입과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시한 카드인 이 대미 투자 펀드 내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제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동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관세율을 일본처럼 15%로 내리기 위해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인 670조 원의 7할을 가뿐히 넘는 큰 돈입니다. 먼저 1,500억 달러는 조선펀드로 조성됩니다. 우리 조선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돼 윈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나 원자력, 바이오 등 전략산업군의 미국 내 투자나 현지 사업화 등에 활용됩니다. 다만 이 펀드의 투자 수익 중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리테인 90%란 말을 해석을 하기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미국에서 이제 이익이 나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경제 규모 대비 경쟁국보다 부담이 크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GDP만 비교하면 일본이 유리한 듯하지만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보다 덜 내주면서 같은 관세 인하를 끌어냈다는 겁니다. 요 국면이 경상수지 측면을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해소하는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적게 내는 대통령실은 뭐 그런 쪽을 보는 것 같아요. 또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미국산 LNG 에너지도 사들이기로 한 만큼 정확한 관세 협상 청구서 규모는 좀 더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에서 큰 역할을 한 건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이자 미국의 요구였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전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업 펀드가 차지할 정도로 정부는 공을 들였습니다. 이어서 유정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응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줄곧 천명했습니다. But we may buy some ships from other countries that we're close to and that do great jobs with ships, but we're going to start the process of rebuilding. 우리 정부도 이 점을 파고들어 대규모 협력 방안,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자금은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이나 인력 양성, 또 현지 선박 건조 수주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투자 혜택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업 몫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과 중국이 세계 조선업 시장을 양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에 유치할 조선 설비나 기술이 결국 우리 기업 것일 수밖에 없단 겁니다. 정부가 1,500억 달러를 조성했으면 그 돈은 상당 부분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대출이나 보증, 일부 지분 투자 그런 형식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화오션이 현재 미국에서 조선소 운영과 지분 투자를 진행 중이고 HD현대중공업도 미국 조선사들과 협력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품목관세도 15%로 내려가면서 당장 현대차와 기아가 우려했던 관세 폭탄은 일단 피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잘 나가던 식품업계는 한미 FTA로 없었던 관세를 앞으로 다시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엇갈리는 산업계 표정은 윤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먼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터 알아보죠. 우리나라 자동차는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이 무관세였단 말입니다. 25%에서 15%로 내려갔다고는 해도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먼저 관세만 놓고 보면요. 현재 미국의 평균 신차 가격이 한국 돈으로 7천만 원 정도거든요. 기존에 25% 부과가 됐으니까 기존 7천만 원에서 1,750만 원의 차량 가격이 오른다고 단순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갭은 1,050만 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700만 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지난 4월부터 미국 수입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일본 토요타를 포함해서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현지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가격을 올리지 않은 상태여서 수익성이 나빠진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15%로 내려가면서 이러한 실적 악화 우려를 조금은 덜게 됐습니다. 현대차, 기아 또한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다한 정부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무관세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럽은 각각 2.5% 관세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2.5%를 제하고 12.5%만 부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결국에는 15%로 정해졌습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50%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점, 이 부분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그럼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만큼 좀 손해를 본 셈이고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관세가 없었던 물품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네. 이번 협상 타결로 관세가 다시 부과되게 된 품목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불닭 챌린지로 잘 나가고 있던 삼양식품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FTA에 따라서 라면은 원래 무관세였지만 결국엔 지난 4월부터 10% 부과가 되기 시작을 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이 확정된 관세율 1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과 비교하면 늘어나는 셈입니다. CJ제일대당과 농심은 미국에 공장을 두고 현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양식품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전량을 생산 기지로 경남 밀양 공장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이 전체 80%에 달할 만큼 높아졌죠. 미주만 봐도 28%인데요. 미국에서 봉지당 판매 가격이 1.5달러 정도인데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주력 품목들도 좀 살펴보죠. 이 반도체하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반도체와 의약품은 다음 달 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협상 타결된 뒤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또한 최혜국 대우라는 문구를 써서 일본과 유럽연합 등과 대미 수출에서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중 수입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세율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악은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행으로 들리는군요.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농축산물 시장을 지켜낸 것을 꼽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소고기와 쌀 등 농산물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는데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개방 품목에 농산물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발표에 온도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내용은 신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고 전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치적 표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이제 표현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농축산품 부분이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거 없고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면서도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처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협상단은 미국 측에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 집회 사진까지 협상장에 들고 가 농축산물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설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는 남았습니다. 양국이 검역 절차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간접적인 형태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EU, 일본 같은 이 경쟁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늦게 미국과의 협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았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에게 더 유리한 대목이 있는지 이 내용은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15%의 상호 관세는 EU, 일본과 같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 역시 15에서 20%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조건입니다. 정부는 주요국들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일본과 유럽과의 협상에서 15%를 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보다 낮은 것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바라고 있던 시나리오가 15%였었고 그것을 달성했다는 점에서는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 시장을 열어준 일본과 달리 우리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도 선방한 대목으로 꼽힙니다. 다만 대미 투자 측면에서는 주요국 대비 적지 않게 내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앞서 일본과 EU는 각각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했습니다. 금액상으로 볼 때는 일본에 비해서 덜 내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2천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경제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적정 수준이라고 봤었고요. 정부는 3,500억 달러의 투자 중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패키지의 경우 우리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어 실질적인 투자는 2천억 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도권을 가져오는지가 주요국 대비 유리한 협상을 했는지를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 양국 정상 간의 회담도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2주 안에 열릴 것으로 구체적인 시기도 거론이 됐는데 앞서 2차례 불발됐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큰 틀의 협상은 타결이 됐지만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부 사항들이 논의되고 또 방위비 증액 등 민감한 안보 현안들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내용은 서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상회담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가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입니다. 또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미국산 무기 구매나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오늘 함께 발표됐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안보와 연관돼 있는 우리나라 정밀지도 개방 문제 역시 정상회담에서 다뤄집니다.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이 지도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통령실은 추가 양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번 긴박했던 관세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결단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미국과의 협상 타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전 세계에서 관세 폭탄을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부터 유예가 반복되며 넉 달 가까이 끌어온 협상을 마무리하기까지 그동안 긴박했던 관세 협상 과정을 정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In a few moments, I will sign a historic executive order instituting reciprocal tariffs on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eciprocal, that means they do it to us and we do it to them.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미 대통령. 불과 이틀 뒤 국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이뤄졌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이어진 혼란 속에 정부는 2달가량 손발이 묶였고 대행 체제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4일은 관세의 기존 유예 시한이 한 달여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24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찾으며 협상이 본격화됐고 이달 8일 미국이 관세 시한을 9일에서 다음 달로 미루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후 내각을 꾸린 정부가 새로 임명한 기재부, 산업부 장관까지 나서며 막판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오늘 논의도 했었고 또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아주 촘촘한 전략을 이렇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시한을 하루 앞두고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안했던 긴 여정이 일단락됐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협상단의 끈질긴 노력도 있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측면 지원이 이번 극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안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우리 협상단은 끈질기게 미국 협상단을 따라다니며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협상 키맨으로 꼽히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스코틀랜드로 출장을 떠나자 현지로 날아가 회담을 성사시키는가 하면 협상의 달인 트럼프와의 대면 협상에 대비해 숱한 역할극도 반복했습니다. 덕분에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주 원활했다고 협상단은 평가했습니다. 저희 협상단은 국민 한 분 한 분을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미국 측에 우리 입장과 협상안을 전달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백브리핑을 통해 쉽지 않은 협상이었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양국에 도움될 딜을 만들자는 열의가 통했다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전했습니다. 협상 막판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의 깜짝 등판도 든든한 뒷배가 됐습니다. 잇따라 미국을 찾은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과 투자 협력 계획을 내놓는 한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협상 타결을 막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강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통과가 예고되며 재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또 한 번의 민관 원팀 외교가 우리 경제의 명운을 건 협상 타결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거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도 국회에서는 여야가 온도차가 극명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농업계 등 이번 협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계에서는 일단 대체로 선방했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각계 반응은 오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정부 성과를 추켜 세웠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님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야당은 미국에 약속한 투자금 액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계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공동 논평을 내고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남은 건 품목 관세입니다. 상호목 관세만큼이나 저는 품목 관세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특정 품목이 집중돼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진출해서 미국 수출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농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쌀하고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무슨 요구를 또 미국에서 어떻게 할지는 가슴을 졸이면서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코스피는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장 초반 연중 최고를 경신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는 꺾이고 3,200 초반대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기존보다는 손해인 결과가 온 주요 자동차 관련 기업들 주가는 줄줄이 내렸습니다. 오세영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28% 하락한 3,245.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2천억, 3천억 원씩 사들였지만 기관이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운 영향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코스피는 장 초반 3,280선을 넘기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에 따른 순매도세가 더 컸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완화라는 부분 자체가 연고점 경신에 아마 가장 큰 일조를 한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 측면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냐. 동일하게 15%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는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도 전체적으로 조금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관세 수혜주인 조선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오션은 13.43% 급등하며 처음으로 11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4.14% 올랐습니다. 반면 자동차주는 관세 우위 선점에 실패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4.48%, 기아는 7.34%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배당 분리과세가 조금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서 실제로 올리는지 나오면 나올수록 해당 기업과 고배당 종목들 기반으로 한 지수의 상승이 차츰차츰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코스피는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하며 당분간 횡보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부양 정책이 새 상승 동력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거란 분석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전 발표된 세제 개편안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8조 2천억 원 규모의 세수 효과가 기대되는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는 3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고 주식 양도세 대상도 대폭 확대합니다. 늘어난 재정 지출에 대비해서 증세로 정책 기조를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속해 있는 최고세율 구간은 법인세율이 25%까지 올라갑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됐습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다시 24%로 낮췄지만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률이 약 5% 정도인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은 5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번 법인세율 환원으로 연간 4조 3천억 원의 세수가 더 거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은 세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감소시켜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계는 최근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R&D와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정리됐습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낮은 배당 성향이 지목돼 왔었는데 이를 높이기 위해서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내서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보다 최대 10%포인트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신다미 기자입니다. 앞으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분리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세법상 배당,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편안에선 과세 기준을 3단계로 나눠
2천만 원 초과분부터 3억 원까지는 20%가, 3억 원 초과분은 35%가 과세됩니다. 세금을 줄여 더 많은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석 한 2,500개 되고요. 그중에 한 350여 개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투자자가 배당을 받는 기업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된다면 내년 8월 중간 배당분부터 20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통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0.05%포인트 인상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간 0.08%포인트를 인하한 바 있으나 작년 금융투자소득세만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23년 수준인 0.20%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다자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카드 공제 한도가 올라가고 초등학생 일부 학원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생활비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식비나 교육비에 있어서 제가 쓰는 거 외에 또 더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생활비만 써도 금방 찹니다. 근데 항상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용액이 많다 보니까 몇천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나오고 있으니까 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세수가 빠듯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다자녀 맞벌이 가구엔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 30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25만 원 또는 50만 원씩 추가 상향하고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둘일 때 소득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령 연봉이 6천만 원인 다자녀 가구가 상향된 한도를 다 채우면 기존보다 세금을 15만 원 덜 내게 됩니다.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당 20만 원으로 높입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받는 월세 세액 공제도 대상 주택 규모가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돌봄의 그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1, 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되는데 예컨대 학원비가 월 20만 원이면 세금으로 연간 36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카드 공제 확대와 학원비 공제 적용으로 내년에만 약 4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 세부담 강화와 이 상속세 개편 내용은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세부담이 커질 수 있는 항목들은 일단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정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후 기조가 바뀔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세제가 이게 만약에 강화가 된다면 이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다시 80%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결국 빠졌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면 과세 표준이 커지고 종부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국정위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 집값이 뛴 상황에서 공정시장 가액을 건드릴 경우 중산층 세부담이 급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개편도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넉 달 전 상속세를 상속인별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개정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예상하고. 하지만 입법권을 쥔 거대 여당 내에선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논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28년 시행은 불투명해집니다. 부의 대물림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세제 입장은 어떤가는 입장을 정해야 현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지금 미뤄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상속세 공제 확대와 소득세의 가족 단위 과세 도입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을 크게 밑도는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은 90% 넘게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계약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부터 AI용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차세대 제품 공급에도 속도를 내면서 실적 반등 드라이브를 걸 계획입니다. 김한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 74조 5,663억 원, 영업이익 4조 6,7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다소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 2023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 2배가량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부는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핵심 축인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하만 사업부보다도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DS 부문은 엔비디아의 5세대 HBM을 납품하지 못하는 데다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에서 고객사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력을 끌어올리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메모리 경쟁력 회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원C 나노 공정의 모제품 양산 전환 승인을 완료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HBM4 제품을 개발을 완료하여 주요 고객사들에게 샘플을 이미 출하하였습니다. 26년 HBM4 수요 본격화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을 늘려나갈 예정이며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로부터 23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수주하면서 적자 늪에 빠진 파운드리 부활 신호탄도 쏘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AI와 공조 등 미래 사업 분야에서 새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는 가운데 위기를 타개할 인수합병 역시 타진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 9월 금리 인하는 데이터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현 4.25에서 4.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5회 연속 기준금리 유지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유지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FOMC 위원 12명 가운데 아드리아나 쿠글러 위원은 불참했고 미셸 보먼, 크리스토퍼 윌러 2명의 위원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금리 유지에 반대했습니다. 최근 연준을 직접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결정 전 2분기 GDP가 3%로 깜짝 성장했다며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고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차기 FOMC 9월 금리 향방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여전히 인하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We have made no decisions about September. We don't do that in advance. We'll be taking that information into consideration and all the other information we get. 파월 의장은 9월 FOMC 전까지 나올 두 차례 물가와 고용 지표를 면밀히 살핀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패드와치에서 FOMC 회의 이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5%였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42%로 떨어졌습니다. SBS 비즈 김종윤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했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넉 달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지난달 우리 산업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생산은 석 달 만에, 소비는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생산은 지난 4월과 5월 2달 연속 감소했다가 이번 달 반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기반으로 광공업은 1.6%, 금융 기술 등에서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은 0.5% 올랐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늘었습니다. 승용차 등 내구재에서 판매가 줄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었습니다. 소매 업체별로 보면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2% 늘어나며 크게 뛰었지만 면세점은 11.1%, 슈퍼마켓 및 잡화점은 4.9% 소비가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그나마 건설 투자는 반등에 성공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3.7% 감소하면서 지난 3월 이후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넉 달째 감소한 건 지난 2018년 2월에서 6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인데요.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서기 어려웠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통계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부 다른 국가보다는 낮은 관세율은 긍정적이라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식지 못해 오늘 밤에도 많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볕이 구름 사이로 내리쬐면서 전국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외출을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 틈틈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청주와 대전의 낮 기온 36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35도, 부산 32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은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수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다소 완화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